이 주식 투자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식 계좌가 하루에 7만 개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주식 투자 열풍이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짚어보고요.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러온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경영학부 장호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경실련에서 이광진 기획위원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우리 증시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너무 과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속도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이 좀 바뀐다든가 백신의 공급에 따라서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이제 충격이 혹시 있다면은.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조 이상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금융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늦추고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 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론 제목을 정하면서 이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뭐 젊은이들 작년만 해도 두세 명이 모이면 아파트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 아니면 노년층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식 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먼저 지금 현재 주식 상황 한번 진단을 좀 해볼게요. 각자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위원장님부터 좀 지금 주식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초저금리나 네. 어떤 미래 불투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쪽 부분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박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식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고 네. 예, 페드가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예, 예. 그 마구마구 찍어낸 달러는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잖아요. 네. 기축통화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기는 그는 통화에 의한 물가 상승이 네. 초래가 됐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안 좋았지만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지금 찍어냈잖아요. 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또 찍어내는 1.9조 달러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GDP 이상의 돈을 또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을 해체하기 위해서 네. 네. 스마트한 많이들이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우량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네, 그 네. 모습이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어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급등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비슷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지금의 주식 광풍은 훨씬 더 강하게 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금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2008년도만 해도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0% 근처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때만 해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기준금리는 5%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급격히 내려서 기준금리를 2.5% 근처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자, 그러니까 적금을 들면 그때는 3%에서 4% 적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은 은행을 가시면 1%대 적금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기 적금이 지금 0.9%, 1%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는 이 정도의 이자율을 만족하실 수 있는 죄송합니다.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따라서 예.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봐야겠다. 예.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예, 예.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네. 그 굉장히 낮아진 금리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수익률을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네.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예. 저는 거기에 앞에서 했던 얘기에 추가적으로 좀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얘기가 이미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네. 시장을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었어야 될 자금들이 네. 지금 주식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고 부동산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네, 더 큰 문제는 코로나죠. 우리나라가 예. 코로나에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시면 미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그 나라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등등에서 보시면 예.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본 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코로나 대처가 잘 된 점 이것이 네, 가장 네. 중요한 것이고 네. 당연히 금리와 유동성은 디폴트로 깔고 가는 것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것 같다. 예.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네. 그저께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예, 예. 혁신에 대한 지수 거기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섰더라고요. 아, 네. 예, 예. 주식 시장은 조금 더 크게 자본주의는 이 혁신 기업에 의해서 성장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혁신성이 떨어지고 그냥 노동 집약성의 산업 저부가 가치의 그런 기업이었을 때 30년 전에는 세계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랐다가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방 급락하고 네, 네.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혁신성으로 1등을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혁신성이 계속 떨어지는 나라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주가는 전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서 한 2개월 동안에는 미국 시장 나스닥보다도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그 강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 중에 하나가 예.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 혁신을 글로벌하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지 생각해 보시면 예. 전기차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넘버원이잖아요. 네,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 이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 시밀러라든지 네. 그런 CMO의 분야에서 전 세계 또 1등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1등이 되고 그 혁신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네. 예. 그게 네. 우리 주식시장의 강세의 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유동성을 뭐 당장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데 줄일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혁신에 의한 주식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근데 젊은 층이 뭐 영끌 비투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주식에 올인하는 상황.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심지어 뭐 퇴직 자금까지 지금 뭐 주식에 뭐 모두 다 투자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보시는데요. 좀 우려되시는 점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위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우 좀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는 네네.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네. 그럼 왜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가지고 있냐? 우리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뭐 저희 단체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5평형대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면은 평균 노동자가 네네. 36년의 급여를 네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한 채 사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런 구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일단 내가 향후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불안 심리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쪽으로 빠져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냐. 네네. 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 대한 네네. 어떤 확실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로자들 근로소득은 뭐 월급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주식 시장만 화랑인 것 같은데 우리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일단 청년층의 시장 진입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그 볼 자체는 필요, 그 긍정적이다? 자체는 긍정적으로 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네, 네. 오랜 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면 네, 네. 투자자의 고령화였거든요. 투자자의 예,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요. 네, 네. 계속 남아있던 분들만 이제 주식 거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렇게 투자자들이 점점 이렇게 고령화되는 현상들이 예.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되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조금 이렇게 자주 안 하시게 되는 드문드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이제 네. 우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청년층의 2030 세대의 신규 네, 진입이 대거로 일어났고요. 네, 쉽게 네. 말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젊은 피가 수혈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젊은 층의 신규 시장 진입 자체는 저는 굉장히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다만 자체는 조금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네. 이 젊은 층은 특히 이제 작년에 신규 계좌로 이제 진입하신 그런 젊은 층의 그런 투자 패턴, 매매 행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네. 거래를 자주 하세요. 자주요? 예, 자주. 예, 예. 젊은 층일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일반적으로 거래를 더 자주 빈번하게 하는 경향이 관찰이 됩니다. 네, 네. 같은 신규 투자자 진입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상대적으로 거래를 굉장히 드문드문하세요. 네, 네. 근데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젊은 층은 거래는 자주 하지만 예. 평균적인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네. 오히려 자주 안 하시는 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익률이 예. 거의 2배 가깝게 더 좋게 이렇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거래는 자주 하지만 오히려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모습.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래는 자주 안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더 좋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네.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청년층,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더 많은 그런 이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조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는 그러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빚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작년 이후에 진입한 세대들은 주가 조정, 큰 폭의 주가 조정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빛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네.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조정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B2는 네. 굉장히 안 좋은 결과 대규모 투자 손실로 연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따라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네, 네. 지금 현재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 수도 늘어나고 네, 네. 당연히 주식 대금도 늘어나고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청년층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닌가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게 예.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 것을 가장 걱정을 하는데 네. 돈을 빌릴 때 누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느냐 하면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좌를 핀포인트로 들여다봐서 예. 어떤 세대가 얼마만큼 들어왔고 자산이 기존에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예. 좀 봐야 되는데 예. 이 데이터는 아마 거래소에서 잘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자금 쪽으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부동산 자금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융통 자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좀 움직이기는 편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세대가 들어왔을 때 네. 이들이 주식을 잘 모르는 경우 게임처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들은 또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예.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는 상황이 아닌가 좀 크게 바라보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을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네.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보게 되고 예. 이게 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재발견이 일어나면서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믹스된 것이라서 예. 예. 청년층에 대한 투자 광풍, 열풍 여기에 예.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층들 도박처럼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합니다. 아마 이 하루 이틀에도 몇 번씩 거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도 이렇게 화랑 장세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전무님? 이 젊은이들의 이런 주식 참여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으로만 향했던 어떤 투자가 다변화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또 너무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전 우려스럽거든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성세대잖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선입관이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고 투자하면 크게 손실이 날 건데. 그런 우려감에 제가 최근에 거의 한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개인 네. 투자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구나. 예, 예. 잘못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예.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어디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예.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좀 어려웠으면 그렇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너무나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주식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88년생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4살 정도 됐겠죠. 예, 예. 네. 잔매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 네. 밥 먹으면서 이래저래 처음 만난 청년인데 예, 예.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학원 강사를 하면서 네.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읽은 책이 뭐 한 50권이 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속에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네, 네. 그렇게 또 막 우려스러운 일들이 뭐 이렇게 만회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네, 네. 분명히 또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네, 네.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주식 투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걸
주식 투자를 저렇게 해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지금 뛰어든 청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뭐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네, 네. 우리가 뭐 워런 버핏 존경하고 피터 린치 존경하고 하는데 네, 네. 연평균 수익률이 그 대가들이 벌었던 연평균 수익률이 26%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뛰어드신 분들 중에 잦은 매매를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달에 20-30%벌 거야. 그렇죠. 달성하기 힘든 그런 무리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투자 방법과 철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방법과 철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반드시 좋은 성과가 따를 거고요. 네, 네.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부상당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투자의 방법과 스타일과 철학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네, 네. 그것만 좀 제대로 점검하면서 하면 장기적으로 워런 버핏이 지금 나이가 1930년생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나이로 92세거든요. 네, 네. 같이 있는 찰리 먼거는 97세고 지금 그 나이 때까지도 훌륭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훌륭한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갖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20, 30대 아니면 또 퇴직하셔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 투자는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네. 뭐 같은 젊은이라 그래도 뭐 주식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테고 뭐 도박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뭐 실력이라 그럴까요?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래도 장이 화랑장이면 뭐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의 움직임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좋기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 시장은 코로나에 달려 있다고 봐요. 코로나에. 코로나에 예. 대처를 잘하면 잘할수록 시장은 견고하게 갈 것이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기업들에 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네, 네. 시장이 많이 출렁일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처를 잘하는 한 처음도 코로나고 마지막도 코로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네. 모든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에 대처만 잘하면 지금의 어떤 화랑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최소한 크게 하락을 하거나 네, 네. 나쁜 소식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우리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 환경,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은 올해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코로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이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효과는 아마 6월 근처 정도 되면 그래도 꽤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변수가 있기는 하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잡혀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유동성은 여전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증시 주변 환경 자체는 상승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전체 조금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올해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네, 네. 추세가 우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찾아오는 것은 조정은 반드시 있죠. 불가피하거든요. 예, 예. 더더군다나 지난 3개월간 우리 시장의 상승세는 대단히 빨랐습니다. 네, 지금 네.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정도잖아요. 지금 시장의 상승세가 38%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동일한 기간에 미국 이제 다우존스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지금 40%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조정이 찾아와도 사실은 이상한 이상할 게 모습은 없다.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네. 올해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의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 시장은 네.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금리, 네. 그죠? 금리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초저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죠. 네. 예. 근데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치가. 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박살이 날 거야. 네. 그렇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박살이 날 거야. 네. 그래서 재작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이 한 71조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코로나 위기였으면 50조 대까지 떨어질 거야. 그런 대중들의 생각 때문에 주가 지수가 1430을 갔던 건데 그렇죠. 비이성적으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3점까지 오는 거는 비이성적이다 했잖아요. 네, 네. 비이성적인 급등이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코스피의 순이익은 거의 90조 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다. 네,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 좋게 나왔고요. 네, 네. 올해는 시장의 기대치가 120조에서 130조고요. 예. 내년에는 150조 정도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과는 달리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지금 3,100포인트의 지수는 네, 네.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가 120조에서 130조는 나올 거야를 기대를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올해 2021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는 네, 네. 이 기대치를 기업의 실적이 훨씬 뛰어넘느냐 아니면 기대치보다 더 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네.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1월, 2월 이제 한 달 지났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130조에 대한 이익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했어요. 네. 예, 선반영이 그래서 돼 있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지 아니면 네.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수급에 의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상반기에는 진행될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어닝이 어떻게 가시화가 되느냐는 분기가 끝나면 4월 초, 5월 중순까지 네, 네. 이번 2021년 1분기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실적이 나오면 올해 전체 4분기에 25%가 발표되면서 130조 충분히 나오겠네? 네, 네. 아니면 150조 나올 수도 있겠네? 네, 네. 이러면서 주가가 또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는 워낙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네, 그런 네. 코로나 위기에 의해 두려움 때문에 너무 싸게 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력이 작용을 하면서 네. 3천원 와서 좋은 수익이 났어요. 작년에 네, 네. 코스피 수익률이 30%가 났는데 네, 네. 올해는 반드시 이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뛰어넘느냐 아니면 예.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보 장세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예. 보시는데 네.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네. 그 실적을 보면서 주가는 3월 말부터 4월 달에 또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뭐 지금 기업들 실적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참 실물 경제는 엉망이거든요. 사실 자영업자분들 보시면 뭐 지금 나들 아우성이고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소비력을 발휘하느냐가 또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과연 기업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말, 제가 너무 좀 그 굴뚝산업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좀 약간 뭐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그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네. 뭐 분배 문제까지 또 얘기를 해야 네, 되니까 일단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좀 않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의 전망을 할 때 이제 양측면이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구조들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시중에 일단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네. 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제어될 거다는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코로나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네. 대응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로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이고 앞에서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경우에는 내가 이걸 투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이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기업이 이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결국
그것도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올라가겠지만은 뭐 하반기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네 분 다 공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공매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게임스탑 논란이 뭐 우리나라까지 번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좀 공매도 얘기로 들어갈게요. 일단 공매도 뭐 5월 2일까지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황 박사님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5월 2일까지는 현재처럼 공매도가 이제 전면 금지된 네. 조치가 이어지는 거고요. 5월 3일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죠. 네. 코스피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합쳐서 35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350개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거의 뭐 거래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수로 보면 전체 2,000 종목이 넘으니까 네, 네. 2,000 종목 넘는 숫자에서 315개, 그러니까 종목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은 그렇지만 거고요. 그렇지만 공매도 거래량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공매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높다. 말씀드릴 네. 수가 있죠.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재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금지 조치를 이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미들은 아주 네, 반발이 그렇습니다. 심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예, 예.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든지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네, 네. 주장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반면 이제 학계나 업계 쪽에서는 오히려 재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네, 네.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조금 인정하는,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한정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주식시장 약간 이제 거품 논란 내지는 네, 그 네. 과열 논란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해 줌으로써 보통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거품을 일정 부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한다고 역할을 하죠. 그런 예. 기대들을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공매도의 재개, 그러니까 부분적인 재개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네. 방향성으로 가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 공매도 금지 발표를 앞두고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안 되면 주식이 아마 가격이 급락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뭐 절충안이라 그럴까요? 5월까지는 일단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네. 왜 어떻게 보세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누구나 다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네. 움직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을 경우와 공매도가 없을 경우에 가격 움직임을 비교를 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네.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네, 네. 공매도가 없는 경우에 네, 네. 가격의 움직이면 더 큰 진폭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네. 벌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쭉 이어진다면 실제로는 시장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들어와서 가격이 끝도 없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네, 네. 때는 더 크게 떨어질 것이고요. 네, 네. 떨어지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패닉셀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3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대개의 경우 대형주 외에는 공매도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네. 따라서 공매도의 목적에서 보면 이 350개 주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조금 더 제도를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개인 공매도 시장을 이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예전에 나왔던 그 삼성증권을 통해서 발생했던 무차입 공매 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아예 거래가 안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냐면 이건 결국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과 동일해요. 네. 그렇다면 금감원이나 등등에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면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해서 금감원이나 다른 기관에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디텍트를 했을 때 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서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도 보완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매도를 하는 세력은 이 헤지펀드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를 보면 하이에나 같아요. 네. 무자비한 하이에나. 예. 그런데 그 하이에나가 덩치가 큰 물소떼들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네. 예. 하이에나가 누우떼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병들거나 네. 예, 부상당한 그런 누우떼를 공격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쇼 포지션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빌려서 그 기업의 매도를 때리는 거는 철저하게 병든 기업들, 네.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약탈적이죠. 예, 무자비한데 그런데 얘네들이 그 공매도를 때릴 때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시장이 급락을 하는 네. 두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이제 네이키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냥 공매도만 때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시장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매수도 같이 잡거든요. 네. 그런데 매수는 어떤 기업을 잡느냐면 펀더멘탈이 아주 우량한 기업을 매수를 잡는 거죠. 예. 그래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좋은 기업을 100억, 200억, 300억까지 사고요. 펀더멘탈이 나쁜 기업을 200억, 300억 자기 자본의 3배, 4배까지 이렇게 매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느냐 보면요.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미국에서 나타났던 게임스탑이라든지 네, 네, 네. 미국의 극장체의 AMC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쇼스키즈 현상이 네. 얼마 전에도 항상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강세장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렇게 공매도를 때려난 주식들이 네. 그 기업들이 실적이 살아나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때려놨던 이 매도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현상들이 쏠리면서 2017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상위 1등 종목이 셀트리온이었거든요. 그렇죠. 셀트리온 발행 주식 수의 18%를 공매도를 때려놨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네. 발행 주식 수의 35%를 공매도를 때려놨었어요.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참 나쁜 게 공매도를 때려놓고 나쁜 뉴스를 자꾸 흘려요. 네. 예, 이 기업은 망할 거야. 그래서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들은 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흘린 거죠.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게 안 먹히잖아요. 네, 근데 이익이 13년 이상 동안 누적 적자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거였었죠. 네, 네. 예, 그런 현상 속에서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테슬라에서 주가가 800%나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를 때렸던 헤지펀드가 그냥 아예 청산이 돼버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원리로 공매도를 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면 완전히 나쁜 거냐라고 보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아주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다. 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되려면 이 유동성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지금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공매도가 제공하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계속 매도 호가에 공매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공매도의 순기능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기능은 있다. 예. 위원장님. 공매도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공매도는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공매도 제도를 활용해서 네.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네. 또 단속이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처벌받는 것들이 매우 미약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시행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은 시행에 앞서서 우선 제도나 어떤 정책들이 개선된 이후에 네네.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바로 재개됐을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저 부분입니다. 뭐 본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에 연루된다는 사실이 뭐 계속 보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데요. 황 선생님, 그 공매도 유지를 위해서 그럼 제도적으로 제일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 뚜렷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일 먼저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사실 공매도 자체는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네, 굉장히 네.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 중립적인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들은 네. 종종 나타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출 및 처벌 활동의 강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일정 부분 사실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작년 12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사실 처벌 기준은 지금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이미 바뀌었고요. 네. 올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전까지는 불법 행위를 해도 그냥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수준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올해 4월부터는 징역형이 부과되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과징금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부과가 됐거든요. 네. 부당이득. 그렇지만 4월부터는 전체 거래 규모, 보통 네. 이제 거래액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가 부당이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앞으로는 그 부당이득은 필요 없다. 네, 전체 거래 금액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네. 과징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처벌과 관련된 부분, 더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검사를 나갔었는데 지금부터는 매달 검사를 해서 거기에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네. 확인하는 작업들을 벌이게 네.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색출과 처벌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가시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못하고 주로 네, 네. 기관과 외국인들만 하다 보니까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네. 이건 완전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따라서 조금 더 가시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2월, 3월 되면 이렇게 발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비율이 뭐 우리는 0.4%인데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뭐 10%대 23%. 23%. 우리나라 이게 교수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공매도를 인정하고 본인들도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좀 중요할까요?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경우 개인은 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네. 박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빠르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가짜 뉴스도 많고 네.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좋은 정보도 많고 그런 좋은 정보는 빨리 바이럴처럼 퍼지기 때문에 네.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개인들이 무작정 들어와서 예. 돈을 잃거나 하는 일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늘 그렇듯이 투자라는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뭔가 공포에 질려서 네. 이유 없이 공매도 세력은 나쁜 놈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들이 가격을 일부러 폭락을 시킨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매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느냐,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느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알고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니고요. 공매도를 그렇게 무서워하신다면 거꾸로 신용 매수도 금지해야 되죠. 돈 빌려서 사지 않습니까? 네. 미수 거래도 금지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공매도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세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뭐 글쎄요, 마무리 발언 뭐 준비를 해 오시겠지만 그 주린이라 그러죠. 예, 주린이 기준에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첫 걸음 떼시는 분들, 올해 시장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한마디씩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저기 전무님부터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동안에 보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해외 경우에도 보면 아인슈타인도 주식에서 망하고 잃었다고 하죠. 예, 뉴턴도 예. 주식에서 망하고 뭐 IQ가 한 150, 170 됐겠죠. 그런 분들이. 네네. 예, 그런데 인간적인 이제 본능을 극복을 못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떨어질 때 폭락할 때는 계속 폭락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식을 못 사고요. 네네. 주가가 급등을 하면 또 계속 급등할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또 못 꼭지에서 삽니다. 주식을 예. 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탐욕스러울 때 조심해야 되고 네네. 모두가 조심스러워할 때 오히려 탐욕스러워지라. 네네. 예, 그런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익을 다 선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으로 해서 올해 작년과 같은 수익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올해는 뭐 영끌, B2, 네네. 예, B 포지션을 다 정리하시고 매매해야 돼요. 네.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올해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전후 좌우를 좀 잘 살피면서 좀 투자를 맞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네네. 활동 속에서 네네.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네.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네,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보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단기 관점, 단타 중심의 그런 매매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 네네. 같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인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 크게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가치 투자다. 예. 네. 앞에서 되게 다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네. 말하는 공부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뭔가 큰 금액의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항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주식이 뭔지 다른 투자 자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하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간에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단타를 하다 보면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길어져서요.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기적인 주식 투자 환경 너무 단타에 연하지 말고요. 길게 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